번째 순서로 부산정보대학에 계시는 이덕인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상황을 중심으로 사업살인과 사회조직에 대한 한국적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고, 장철준 교수님께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내용입니다. 무거운 내용이고,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관련해서 11편 정도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쓰게 된 배경은 작년 3월에 형사법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한 20분 정도 사용폐지에 대한 그런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끼어 있어서 뭔가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으로 일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2년간에 걸쳐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 나름대로 좀 치열하게 고민했던 부분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의 그런 사례도 많이 공부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이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대학원 때 제가 인권위원회 논문 하나 쓰게 됐어요. 근데 그 논문이 사형제도와 관련된 독감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초의 그 헌법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63년 판례를 읽으면서 참 감동받았거든요. 한 사람의 생명은 전지보다 무겁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판사님들이 대단한 그런 철학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판례가 48년 일본 판례를 그대로 뺏긴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표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좀 많은 그 실망과 분노를 좀 생겼죠. 동일한 외적상으로 사법살인의 문제도 우리 사법부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고민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문제제기는 어떻게 했는지 페이퍼가 상당히 많습니다. 35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그냥 읽어주시면 하고요. 간단하게 보면 일단 저는 이 사법살인하고 오판에 의한 사형의 문제를 지금 거의 국내에 있는 의원들은 거의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살인이라 했다가 오판이라 했다가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비벼져 있으니까 뭐가 뭔지를 잘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사법살인은 사법 왜곡행위라고 일단 보고, 오판에 의한 사형은 사법 오류행위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부터 시작해서 고의적인 그런 행위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그 사법 관여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 자체를 그렇게 정의를 하고,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과실적인 요소가 좀 있겠죠, 그죠?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오판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양자롭게 구별을 하는데, 왜 구별을 해야 되느냐? 구별 시립은 사법 관여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면은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에 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처럼 법왜곡죄를 갖다가 두어서, 독일에도 법왜곡죄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거의 상징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의해 가지고 처벌받은 법관이나 검찰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법왜곡죄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거 이전에 우리가 과거를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그 당시 사법 관여했던 분들의 법조적 양심에 다시 한 번 더 기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법살인과 오판에 의한 사형은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사형 폐지에 대한 그 정당화 논증을 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앞에 발제하신 홍경 교수님의 그 내용 자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범죄 억지 효과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원에서 거의 대다수 내세우는 논거가 바로 범죄 억지 효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폐지론에서 반대로 그 존치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거가 대칭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오판이나 사법판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한 개념 구별을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과거에 그 사법적 불법의 규모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되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형 집행 건수와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적시되고 있는 게그 법무부에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작년에 제출한 것 같은데요. 920건 정도가 우리가 정부 수립이 있었다. 보시다시피 위에 일반이 있던 강력범이 569건이고 정치범이 있고 간첩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저 여기 이 부분에 동의 안 합니다. 과연 과거 정권에서 간첩사범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 43명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검찰에서는 정부기록 보존소가 화재가 나가지고 관련 자료를 갖다가 확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거를 들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책임 있는 누군가가 나서서 다시 발표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920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시사인이라고 하는 잡지죠. 거기에서 이게 제가 파악을 했는데 2009년 6월 13일 그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1106건의 사형 집행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2003년에 한림대학교 생사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생사라는 얘기는 삶과 죽음을 연구하는 연구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634건이 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나눠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제가 볼 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한스 괴란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야만적 형벌이라고 하는 책을 2003년에 지었는데 그 책에서 일단 최초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언급한 내용을 사형 존치원을 갖다 주장하는 서석구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 그 책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 군데에서 일단 인용된 게 있으니까 이게 가장 근접한 수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은 육군본부에서 법무 50년사라고 하는 자료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전쟁 시기, 한국 전쟁 시기에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2,827건에 대한 그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전쟁 시기에서 혼란 상황에서 집행을 한 게 아니에요. 군법 회의에 의해서 일단 헌법상 민간인에 대한 사형 집행할 수 없게 돼 있었지만 군법 회의를 통해서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 수치에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불역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보도연맹이나 불역자 처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즉결 처분의 형식으로 있었던 게 있고 군법 회의를 통해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사형 집행 통계가 부재하는 그리고 이 각각 다른 통계상에는 반드시 사법적 불법, 사법 살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들의 불법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규명을 해 들어가야 될 숙제와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그 통계를 갖다가 일단 신문에 나와 있는 걸 정리했는데 안 맞습니다. 이 수치상으로가 안 맞습니다.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앞서서 사법 왜곡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법 왜곡에는 다시 또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지 않을까. 사법 살인은 정권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 혼란 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자행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사법학살은 사회의 혼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사법살인은 박민주, 강공정권, 이승만 정권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박정희
박정희 전반적으로 부산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법살인이 상당히 많이 다행히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 학살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 당시에 집단적인 난민 학살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지금 과거사에 대한 부분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전문위원회 것을 밝히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 확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 다 일일이 얘기하자면 좀 그렇습니다. 이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십시오. 최능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독립운동을 했었고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경찰 조직을 만들었던 분입니다. 친일 경찰들을 다 내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과거에 자기 동지였죠. 조명옥 박사에 대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친관 멤버로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친일 경찰을 갖다가 계속해서 기용하는 데 대해서 분개한 나머지 재헌국회에서 서울 종로갑구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이 종로갑구는 이승만 대통령이 출마했던 데죠. 이승만 대통령하고 싸우게 되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후보 등록조차도 못하고 교회 가서 내란 예비 후보죄로 기소가 되어서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5년형을 선고받고 있다가 전쟁이 나는 바람에 인민군이죠.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와서 서대문 동호수를 갖다가 이제 열면서 한국민 선생을 갖다가 풀어주게 됩니다. 일단 내려오지 못했으니까 저기 서울에 일단 미수국 상계 서울이 있었겠죠. 있으면서 이분이 반전 평화 운동을 합니다. 이 반전 평화 운동을 하면서 군중대회 이런 데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그걸 갖다가 이승만 정권에서는 꼬투리를 잡아서 서울이 9.28 수록되면서 이분한테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사위원회에서 일단 재심을 하라고 얘기했고 부재가 안 됐죠. 그다음 신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민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법살인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자행됐던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특수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HID라고 한국 전 당시에 방첩 부대죠. 특수임무 종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 좀 드신 분들 까만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죠? 사회적 이슈 될 때마다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분하고 동일한 그런 조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폭파가 됐는데 폭파되자마자 잡힌 거예요. 거의 실미도 같은 스토리인데요. 잡혀서 북한에서 1년 7개월 동안 교육받고 다시 이중간첩으로 난파가 됩니다. 난파되어서 내려오자마자 자수를 해요. 자수를 했는데 자기가 문 닫고 자기를 보냈던 그 조직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람을 1년 이상 구속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간첩죄를 적용해가지고 이 사람도 사형이 되죠. 이분도 역시 무죄되어서 드디어 개심에 의해가지고